1시 35분까지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선배받은 김진입니다. 대구문화학회 두 번째 발표자로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목이 좀 안 좋아, 상태가 안 좋아갖고요. 좀 이제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사회자님이 소개시킨 한 바대로 중국 불교 전문가고요. 그래서 저는 중국 불교 껴왔더니 네, 그래서 중국 불교 입장에서도 이제 태고 우리 사상적 이상을 논하겠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제 발표 준비된 논문을 읽으면서 발표하겠습니다. 28페이지예요. 이제 제 첫 번째가 조사선의 추정과 임재종인데요. 임재종이 어떻게 추정했는가? 불교가 중국에 전래된 거는 서한 무제가 실크로드를 개척하면서 루타인으로 불교가 중국에 들어옵니다. 전래됩니다. 그런데 중국의 역사에 기록된 거는 그로부터 한 300여 년 뒤에 비로소 동안 시기로부터 역사에 기록되는데요. 그것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이하로 중국 애들이 그러니까 오락계의 문화가 고귀한 화하 문화를 침범하지 못하게 막아야 된다고 하는 이하지방으로부터 나타난 이하로는 영향 때문이죠. 그런데 왜 동안 시절에 불교가 본격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는가? 그 문제는 이미 여러 차례 여러 논문을 통해서 제가 논증을 한 바 있고요. 간단하게 이제 첫 번째부터 읽겠습니다. 중국 불교의 귀숙을 조사선이라고 칭합니다. 귀결이 아니라 귀숙이라고 쓴 이유는요. 최종적으로 불교가 중국에 전래돼서 완전하게 정착했다는 의미죠. 이는 인도와 서역에서 전래한 불교가 중국에서 장기간에 걸쳐 완전한 중국과의 성공한 비교를 뜻합니다. 물론 척해학이나 화엄학도 철저하게 중국 사상과 융합하여 출현한 것이지만 이들에게는 귀숙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조선선을 중국 불교의 귀숙이라고 부르고 있는가? 여기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중국의 사상적 특질과 민족적 정서가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의 사상적 특질을 논할 때는 절대 배제되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사상이 바로 주역적 사유 양식입니다. 주역의 사상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지만 개사전에서 한번 일양일음하면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그런 것을 도라고 규정하는 것처럼 한 번은 음으로 음양의 조야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를 이루게 됩니다. 이러한 주역적 사유, 이걸 또 설명하자 복잡한데요. 제가 간단하게 생략했습니다. 이러한 주역적 사유에 따르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음양이 조화를 이루고 현실 자체를 변화하는 정체로 받아들이게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 형식은 결국 지금 이 자리라고 하는 당하를 중시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나아가 현세를 중시하는 현세주의로의 경향으로 전개된다고 할 수 있고요. 또 하나 그렇기 때문에 중국 사상들은 대부분 세상을 경영하는 경세 철학으로 전개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중국은 상고시대 이래로 풍요로운 중원을 노리는 고대로부터 중국 척박한 지역에 거주하는 소수민족들의 비옥한 영토를 노린 지탈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중국 주변에 있는 소수민족들은 목축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 애들보다 전투에 능하죠.
그래서 중국인들은 자체적으로 방어의식을 훈련시키느라고 오랑캐의 고귀한 문화가 어떤 사상적 교육, 정교육을 시킨 거죠. 6.25 때 북한군이 고립된 북한군이 어떤 부대는 끝까지 버티고 어떤 부대는 바로 총 한 방도 안 쐈는데 다 두 손 들고 나왔을 때 그 차별은 장교가 있는 잔류된 부대에서는 끝까지 저항을 하고 장교가 없는 부대는 그냥 총 한 방으로 그냥 무조건 항복하는 그런 것처럼 중국에서는 바로 이 학원이 결국은 어떤 일종의 방어 기제의 역할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이하론이 이하론이라고 하는 민족적 정서가 형성되었는데요. 이러한 이하론은 인도의 기원을 둔 불교가 중국에 전파되는 것을 막는 가장 결정적인 장애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 불교가 중국에 전래된 이후에 발생한 모든 범람은 바로 이하론의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요소가 결국 중국 불교의 전개 방향을 확정했으며 그 비결은 바로 조사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사선은 바로 육조단경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 단경의 사상은 바로 앞에서 언급한 주역적 사유양식과 민족적 정서인 이하론을 모두 충족시켜주는 사상적 요소와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선 단경은 그 제목에서 단은 계단을 의미하고 있고 경은 부처님 말씀을 의미하니 결국 드디어 중국인으로서의 부처가 출현하여 계단을 성립하여 새로운 교의를 제창했다고 하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이는 전통적인 이하론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였고 실제로 당정한 이후에는 이하론에 입각한 선종에 대한 비판은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당정에서 제시하는 불성론은 유학, 특히 맹자의 만물비화와 반부적이와의 사상과 깊은 관련이 있고 나아가 궁극적인 경지인 수행론인 무념무상 무주의 산문은 장자의 무물무정 무대와 밀접한 관련성이 존재합니다. 더욱이 단경의 사상으로부터 전개된 남종선과 조사선은 궁극적으로 당화시 본래 현성을 재창하는데 이는 바로 주역적 당학을 중시하는 주역적 사유 양식과 완전히 합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경을 개성한 것이 남종선이고 이 남종선 계열에서 위양인제 조동훈 법안의 오가의 조사선이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오가는宋대 이후에 임천화 조일각이라고稱해지는데 임대종이 중국 선종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조동종이 일부분을 차지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남송 시기에는 임대종에서 강화선이 나타나고 조동종에서 북조선이 출현하였습니다. 따라서 불교가 중국에 전래한 이후에 남성대에 이르기까지 최종적으로 중국 불교의 핵심은 바로 임재종과 조동종에 있다고 했으며 그 가운데 주류는 역시 임재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한국 불교는 생략하고요. 고려 말에 이르러 쇠락한 한국성을 다시 부흥시키고자 하는 이들이 나타나는데요. 바로 백운경, 한태고고, 나홍해군의 이름과 영알삼사 들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원으로 건너가 국법을 하고 법맥을 인정받아 들어온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매공경왕과 태고공은 서북천공으로부터 인가를 받았으며 나홍해군은 평산철임으로부터 인가를 받았는데 두 선사 모두 서람 좋은 계통의 계열로 이어지는 임재종 법맥에 속합니다. 이와 같이 영화상사들이 이번 구급에 나섰던 이유는 바로 중국 불교와 조사선의 정맥을 계승하여 한국선을 다시 부흥하고자 하는 의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바로 이런 것을 통해서 태고구의 그 사상적 위상을 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0페이지예요.
임재종의 성사상과 그 전승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도남권 당경에는 이제 해능대사의 문화들이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됐는지 하는 그런 간국과 연월일, 성명 등을 서로 알게 해서 서로 부족하자고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구절로부터 아주 그 단경으로부터 비롯된 남종선의 문도들의 결속을 엿볼 수 있으며, 이러한 문도들이 남종선의 저축을 이루게 하여 이루었음을 짐작하게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5가 7종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서 임재종이 가장 주류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재종에 대해서 이제 30페이지 하단 마지막 문단에요. 어떤 선사상을 논할 때 무엇보다도 불성에 대한 설정을 어떻게 하는가를 먼저 고찰해야 합니다. 그것은 불성에 대한 설정으로부터 전체적인 설리가 구성되고 있기 때문이죠. 임재오록에서 불성을 논하고 있는 구절은 그 인용문과 같습니다. 그건 생략하고요. 이로부터 임재는 무의진인과 무의도인을 불성으로 설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사실상 당경에서 지칭하는 자성과 동일한 범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무의진인의 소재를 붉은 고깃덩어리 위라고 규정한 것은 당경에서 자신의 색신 가운데 사견의 번뇌와 어리석음이 미망도 있지만 또한 본각성도 지니고 있다라는 구절에 따라서 구절과 이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의도인을 불모라고 하죠. 제부도의 어머니라고 하는데 이거는 반야바라미를 반야경 도처에서 불모라고 설하는 바와 같고요. 특히 문수설 반야경은 동사법문을 창립한 도신의 소위경전으로 어문선율을 제창하였기 때문에 이 동사법문의 전통을 임재의원이 계승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이 무의도인은 제부의 어머니라고 하는 의미는 이것은 명확하게 반야법경, 특히 문수설 반야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2페이지 보겠습니다. 특히 임재오록에서는 중단해요. 임재오록에서는 이제 그 하단의 두 번째 저기요. 여기에서 그 진불무용, 진도무체, 진법무상이라고 해서 임재의 핵심적인 선사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진불, 진도, 그 진법 세 가지가 한 곳에서 화합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무의진과 무의도인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단의 마지막 단인가 불도법이 무형, 무체,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강경에서 핵심적으로 제시하는 무념무상, 무주, 삼무와에서 연원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임재어록에서 나타나는 이런 진불무용, 진도무체, 진법무상하고 단경에서 얘기하는 무념무상, 무주는 상당히 달라져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조사선에서 추구하는 향상일로, 즉 향상, 저 높은 곳을 향하여가 아니라 향상이 그렇죠. 손바닥, 손등이 이렇게 있으면 향상하면 어떻게 됩니까? 뒤집는 거죠. 네. 밑에서 밑을 뒤집어버리는 향상은 초월입니다. 끊임없는 엎어버리는 그러한 일로, 향상일로의 그러한 전통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33페이지의 제일 마지막 단이요. 그런데 임재오록에서는 도노란 용어를 단 한 차례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임재오록의 사상들은 도노를 배제한다면 결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바탕에 도노를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이 도노를 쓰지 않는, 도노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 까닭은 이미 조사선이 도노가 핵심적인 기재로 설정되었으므로 굳이 그 도노라는 표현을 사용할 이유가 없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원이 학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제조법을 채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노의 입장에서는 차제와 계위를 시설하는 것은 자가당착의 상황이 되기 때문이죠. 도노라는 개념은 능과 소가 완벽하게 설탕을 물에 넣으면 설탕물이 되듯이 완벽하게 나와 우주법계가 희석이 돼서 하나의 상태에 들어가서 이극에서의 극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능소가 분리돼 버리면 일단 도노하고 위배됩니다. 즉 우리가 수행을 한다 하면은 뭐예요? 수행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되고 마음이 능이 일어나면은 소가 발생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나는 사념처를 수행한다 혹은 나는 가나선을 수행한다 하고 한다면은 이미 도노하고 괴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조사선에서는 제접이라고 하는 특별한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단경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스로 관심하여 자신의 본성을 도노하게 하라. 만약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자는 모름지기 대선지식의 시도를 찾아서 변성하라 라고 하여 도노할 것을 지극히 강조하고 있고요. 마조에서도 만약 상근 중생이라면 호련이 선지식의 지시를 따라 다시 계급과 지위를 거치지 않고 본성을 도노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이 대보부가 중국에 가서 선지식을 찾아서 인가를 받았던 까닭이죠. 그래서 어쨌거나 마조로부터 단경 이후에는 직접 대면을 통하여 학인들을 접인하는 방법, 즉 제접법이 다양하게 출현하게 됩니다. 이러한 까닭에 의원도 다양한 제접법을 제시하여 학인들을 깨우치고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이 이제 임재상고요. 그 밖에 사면삼묘, 방할 제시, 사료관, 사변주, 사조용 등 다양한 제조법들이 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진영용에서 도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의원이 선출한 이러한 제조법들은 모두 임재가 가장 강조하는 인혹을 벗어나 도노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재가 임재의원이 창립한 임재중은 뛰어난 종장들이 많이 출연하여 이른바 임차나 조일각이라고 앞에서 칭한 것처럼 그런 상황을 연출했지요. 이처럼 임재종이 선종의 질주를 차지했던 까닭은 후대 임재종의 평가는 임재동리에 대한 평가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나타납니다. 심지어 임재랑 적대적인 조동계통에서도 임재에 대한 평가는 수도 없이 많이 나타나고 있지요. 그래서 임재 이후의 선사들은 모두 거의 대부분의 선사들이 임재의 종품이나 가품을 언급했다고 해도 절대로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천안목에서는 임재종은 대기대용으로 나롱과 에서 벗어나 둥지에서 나오기를 호랑이가 달리듯 용이 날아가듯 하고 유성에서도 번개가 치듯 하였다. 천관을 옮기고 지축을 돌리며 하늘을 찌르는 의기를 안고 벽계를 사용하여 제접한다. 권서, 종금, 살활 등에 모두 차지하였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여기에서 나롱과 둥지는 전부 모두 인혹인 아집과 법집의 주처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때려부수고 하는 대기대용을 실현한다고 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임재종은 송대에 들어가서 중국 불교는 상당히 위기를 맞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 송대는 송물관 조광호는 철저한 유학자로서 천하의 유학자들과 함께 천하를 다스리겠다라고 선언할 정도로 아주 유학천국이 되죠. 또한
당나라가 망한 원인을 바로 권진의 패배로 보고 송대에 이르면은 철저하게 관료 선발을 과거제도를 채택해서 완전히 유학자들에 의한 문인 천국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송대는 주류가 문인 사대부가 모든 권력과 사회의 주류층이 됐거든요. 그에 따라 조사선에서도 아무래도 조사선이 끌려내면 불교는 신도들의 제시에 의존하게 되니까 조사선 문인을 중심으로 하는 조사 그 사회 주류층에 기대려고 조사선 스스로 조사들의 그건 공안에 대해서 문자의 주석을 달기 시작합니다. 그런 걸 갖다가 이제 문자선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이제 30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단요. 송대 문자선의 유행은 점차 그 폐해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송대를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이들은 전부 유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불교에 대해서 조금 폄하하는 그러한 인식을 갖고 있었죠. 더군다나 조사선 스스로 문자선으로 전환하면서 문자를 통해서 덤벼드니까 슬슬 불교를 희롱하기 시작합니다. 조사선을요. 그래서 본래 선종은 문자를 세우지 않은 불임문자로부터 출발하였지만 문자선의 출현은 점차로 문자를 떠나서는 선을 논할 수 없다. 요로설선이라고도 하죠. 그러한 방향으로 바뀌어가고 그에 따라 조사선은 사대부들의 문자에 의한 희롱으로 전락해가는 폐단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한 반성적 선학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대종보의 가나선이고 하나는 조동계통의 근지정각의 국조선입니다. 그래서 대종보 임재계통에서의 이제 대종보가 가나선을 제창을 합니다. 그래서 36페이지 그 마지막 단요. 이러한 대의 화두 창구 방법은 첫째 사구와 활구의 결택이고요. 둘째 단거 화두입니다. 오직 그 화두만을 철저하게 들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 이건 어디냐? 셋째 피시제지예요. 때때로 이끌어 깨워준 항상 바짝 긴장한 상태로 끊임없이 자신을 경책해서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의정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임성소요, 최종적인 비교를 임성소요로 잡고 있는데 이 임성소요의 그 경계는 바로 도노를 완성한 경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37페이지 두 번째 단요. 결국은 대가 가나선을 제창한 것은 바로 조사선은 물론이고 임재중에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도노를 실현하고자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임재종을 창시한 의원이 제시한 많은 제조법은 바로 가나부라는 것을 전환하였다고도 평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처럼 임재종 계통에서는 분양동서로부터 시작한 문자선은 결국 역시 임재종 계통의 대종배에 의하여 가나선으로 전환되었다고 하겠으며 이는 이후 임재종의 중요한 사상적 흐름이 되었습니다. 원대에 있어서도 이러한 가나선을 크게 일으킨 이가 있었으니 바로 고공원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고공원묘는 서국정군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고공에 대한 것은 38페이지 두 번째 단요. 그런데 이와 같은 고공원묘의 가나상 수행은 본래 조사선의 가풍과는 상당히 멀어져 있으며 잠옷 조사선에서 철저하게 비판했던 열애선의 자치가 강하게 다시 출현하고 있습니다.
단경에서는 만약 간정을 말한다면 인성은 본래 깨끗한데 망념이 신유를 덮고 있는 까닭에 망념을 떠나면 본래 깨끗한 조금 번역 요걸 제가 표현을 잘못했네요. 그 망념을 떠나면 본성이 깨끗해진다라는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라는 겁니다. 자, 좀 어디서 뵙길래 이렇게 잘못 시간이 없어서 급히 쓰느라고 했습니다. 그 자성은 본래 깨끗함을 보지 못하고서 마음을 일으켜 간정하면 오히려 정망이 일어나니 허망함은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까닭에 본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허망함을 알아야 합니다. 깨끗함은 형상이 없는데 오히려 정상을 세워서 이를 공부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지어보는 자는 스스로 본성에 걸림이 있어 오히려 깨끗함에 묶이게 됩니다. 라고 하여 오히려 정망과 정상과 정박을 아주 처절하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정확하게 도노의 입장이고요. 이로부터 조사선에서는 무수지수 무중지중의 무수무중으로 전개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마조노일도 도부룡수나 평상심시도 그리고 임재종을 건립한 임재련도 인옥에서 벗어나 살불살조하고 수초작주 입청대진을 논하고 있는 것도 전부 도노의 입장이고요. 가나선을 제창한 대종고도 그 철저하게 도노의 입장에서 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봉 원묘가 설한 행한 사관에서의 수행은 본래 조사선의 무수무중의 수중관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상황이고 나아가 지나치게 수와 증에 천착하는 열애선의 색채가 가득 담긴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는 명확하게 동대로부터 유학이 통치념이 되면서 시대 사주가 되었고 불교가 결국은 그에 맞추어 이른바 불교의 유학파의 길을 걷게 된 그러한 결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한 반발은 성북충공의 선사상에 나타나고 있죠. 다 생략하고요. 자, 44페이지 하단에요. 이상으로부터 성공, 천공의 선사상은 바로 단경에서 비롯된 조사선의 품격을 그대로 지니고 있으며 또한 마주오록, 임재오록 등에서 제시하는 사상을 원용하고 있음을 이미 두드러집니다. 이 점은 그의 법맥으로부터 보자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서곡이 천공이 9년 동안 청구하여 깨달은 이른바 가나선의 구체적 수행법과 관련된 내용은 그의 어록에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쩌면 천공은 가나선을 단순히 도노에 이르는 제적법 정도로 파악한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태고부의 선사사항인데요. 이건 시간 관계상 쭉쭉 넘어가고요. 48페이지요. 이상의 인용문으로부터 보우의 조사선을 중시하는 입장을 여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인용문으로부터 임재종의 색채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임재어록과 앞에 서던 태고보의 어록에서 나타난 내용은 한 선사가 눈에 딱 보여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큼 너무 사상적으로 닮아 있습니다. 네. 48페이지 하단이요. 그러나 보우가 가장 집중했던 것은 가나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고와 상어록에는 가나선 수행과 관련된 문구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는데 그 가운데 조주의 무자 하트청과 관련된 것들이 가장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태고보우는 그 고봉원묘를 배제하고 바로 직접적으로 대해종고의 가나선을 계승하려고 하는 의도를 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50페이지예요. 이상으로 태고보의 행적과 선사상을 관찰하게
간략하게 고찰하였는데요. 태고보의 선사상은 결론적으로 육조단경으로부터 마조선과 임제선 그리고 가나선의 색채가 물론 대종보의 가나선의 색채입니다. 가나선의 색채가 명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태고보는 고려에서 활동하였기 때문에 명확하게 한국적 특성과 주체성이 스며들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인데요. 결론은 제가 이 논문을 쓰려고 했던 의도를 보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인도와 서역에서 전래한 불교는 해능의 육조단경을 사상적 기초로 하여 조사성이라고 하는 독자적인 성품을 추적시켰고 그 전개는 마주백장 황벽 임제로 이어지는 남한계의 선사상과 제저법을 중심으로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임재종의 가풍을 대기대용은 사실은 대기는 채고요. 대용은 용입니다. 그러니까 즉체즉용으로의 입장, 채용의 입장에서 전개된 것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대기대용은 즉심즉불, 즉심이 즉체죠. 불은 즉용입니다. 즉심즉불도 즉체즉용이고 대기대용도 채용입니다. 그래서 채용의 입장입니다. 이것도 깊게 들어가면 도움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기대용이라고 평가하는 바와 같이 분별과 언어적 사유를 단박에 타파하는 격의의 방법으로 확인을 제접하여 논어를 실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동대 이후에는 양기파 계통에서 대종부가 출원하여 가나선을 개창하여 조사선을 재정립하였으며 이를 다시 서남조원 계통에서 보병원료가 부흥시키고 그 동문인 교박종신을 바로 서북총공이 계승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태고보의 사상적 위상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임재종 내부의 사상적 변천과 전개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태고의 깨달음, 수행법 그리고 교화 방식은 단순히 조선 고려 후기 선승의 개인적 정치가 아니라 중국 임재종의 전통의 전승이 고려 불교 안에서 재구성된 하나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즉 태고의 사상적 의미는 고려 말의 선승이 가나선 수행을 제시하였다는 사실을 넘어 중국 불교의 핵심인 임재종의 선사상을 한국선으로 이행시키는 토대를 구축하였다는 데에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태고보의 사상적 위상을 논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첫째, 조사선의 정맥으로부터 임재종 법맥대승이라는 점입니다. 태고보는 38세 조주의 묻자와들을 타파하여 초기 개호를 이루었지만 선지실의 인가를 받지 못하던 상황에서 중국 임재종 정맥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전해듣고 중국에 입국합니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것과 바와 같이 단경으로부터 시작된 조사선의 전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태고보는 서북천공을 찾은 걸까? 당시 중국의 임재종 상황은 서랍조원, 보봉원명, 주본명보의 법계가 사실은 주류를 이루고 있었던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물론 고봉원명이나 중복명보는 태고보가 중국에 갔을 때 이미 입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태고가 중본명보의 법사를 찾지 않고 반개인 그쪽 보공 입장에서의 반개인 서북총본을 참말하여 인가를 받은 것은 사상적인 경향 때문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보공 업무에 관해서는 대외와는 다르게 이미 조사선의 설교와는 다르게 수중에 천착하는 열애선의 색채가 가득 담겨 있음을 지적했는데 태고 역시 이러한 측면을 여실하게 파악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여 태고는 법계보다는 참다운 임재선의 설리를 계승하고자 했던 의도에서 서국천공을 선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앞에서 공수란 서국천공과 태고의 조사선에 대한 인식의 일치성에서 충분히 입증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태고는 임재존의 종의 설리뿐 아니라 가나선 전승을 확인했다는 점입니다. 앞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서국천공은 비록 가나를 통하여 깨달음을 열었지만 그 이후로에는 가나선의 구체적 수행법과 관련된 내용은 잘 보이지 않는 게 아니라 아예 언급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자신이 고병원묘의 문화에 원래 서국천공은 고병원묘의 문화에서 화두를 첨부를 했었죠. 그런데 결국은 고병원묘를 떠납니다. 문화에서 화두를 첨부한 경험으로부터 형식화된 가나선의 수행보다는 원천적인 임재선의 설리를 통한 깨달음을 더욱 중시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의 어록서문의 상담과 시중의 살법은 모두 바로 진제에 합당하여 사람들을 깨우치면 충분하였으니 어찌 말로만 배운 자들, 이 말로만 배운 자들은 사실상 고봉원의 가나선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말로만 배운 자들의 의식하여 모방할 수 있겠느냐. 자신의 선사상은 고봉원묘 쪽에서는 감히 넘불지 못한다는 자신감을 어느 정도 내보일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태고의 입장, 즉 당시 고려의 불교 상황에서 가나선의 정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려 말에는 국교로 채택한 불교의 교단이 혼란스럽고 신흥 사대부들이 이학의 수용을 통한 불교에 갖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조진을과 진각해식으로부터 세워진 가나선의 정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가나선을 제창한 대종보의 상황과도 상당히 유사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에 따라 태고는 임재종의 활달한 조풍을 존중하면서도 대의 어록을 인용하며 새롭게 가나선을 정립하고자 노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태고의 가나선은 단순한 대의 가나선 전통을 답습한 것이 아니라 당시 고려 불교의 상황에 맞게 재구성하려는 다양한 시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은 이제 태고 이후에 한국적 가나선의 전개에 거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측면 이외에 임재종 정승에서 본 태고의 사상적 이양은 다양하게 도출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바로 석존으로부터 시작된 불교의 진제를 한국 불교에 온전하게 전했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선의 저같이 이제 중국 불교와 중국선을 전공하는 아이들은 흔히 인도로부터 시작된 불교가 중국 조사선에 와서 완성되었다는, 그러니까 석존의 불교는 결국은 중국 조사선에서 완성되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불교학자들이 모두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같이 중국 불교 사상사를 전공하는 견해에서는 100% 동의하는 관점입니다. 그것은 석존이 제시한 교리는 반야사상으로 구별되고 이 반야사상을 근거로 하여 중국의 주역 등의 사상과 융합하여 출현한 최종적인 결론은 바로 조사선이며 이러한 조사선은 결국은 임재종으로 구별되고 임재종에서 가나선이 출현했음은 앞에서 논술한 바와 같습니다. 따라서 임재종의 법맥을 계승하고 가나선을 재정립하여 한국 불교의 거대한 맥을 이룬 태고보는 바로 중국에서 완성된 석존의 진제를 참답게 전했다는 점에서 아주 극대하게 중요한 사상적 위상을 평가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시간을 중간에 자르지 않은 것을
이 논문이 가지고 있는 큰 깊이와 넓이를 빨리 이렇게 단 시간 안에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나마 이렇게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양해 말씀을 한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안적 스님께서 논평을 맡으셨는데 급한 일 때문에 참석하셨다가 부득이하게 먼저 가시고 저한테 대신 논평을 부탁을 하셨습니다. 논평문은 53페이지부터 시작되어 있는데요. 안적 스님은 현재 동국대학교 선학과에서 선관사상의 변천 과정 연구라고 하는 천태지관과 관련한 연구를 하신 천태학자이십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한국 현대불교사의 구술 체록하는 불교 구술사 연구소장으로서 활동을 하셨고 원묘 요새 백년결사와 천태사상과 천태종 연구를 이끌어 오신 학자이자 스님으로 한국불교 설리연구원에 소속되어 있으십니다. 그러면 안적 스님께서 준비해 주신 논평문의 핵심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를 보시면 정확하면 이 논문은 방대한 문헌의 인용과 깊이 있는 사상 해석을 통해서 태고 고우의 번맥과 사상적 위상을 밝히는데 큰 가치를 지닌다. 다만 태고 사상의 변용, 고려말 교단 상황과의 연관성, 텍스트 비평 보완 등이 추가된다면 더욱 균형 잡힌 연구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질문 1번. 태고 보우의 가나선은 대종고 가나선과 동일한 전승으로 보아야 하는가, 아니면 고려불교 맥락에서 재구성된 독자적 변형으로 보아야 되는가? 질문 2. 서곡천공 태고 보우의 인가문답은 실제 사상 전수의 기록인가, 아니면 후대 제자층에 의해서 구성된 정통성 서사인가? 질문 3. 논자는 조사선의 용어 등 무수지수, 무중지증, 무수, 무중, 도불용수, 평상심시도, 살불살조, 수처작조, 입처계진 등을 제시하고 있다. 선자의 입장에서 질문한다면 1. 이 용어들은 공안 참고로 얻은 결과의 표현인가? 2. 이 용어들은 공안으로 채택하고 참고하여 자신의 청정심을 인지해야 될 것인가? 3. 이 선어의 경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노력, 수행이 필요한 것인가? 이렇게 세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아주 간결하게 답변 감사합니다. 1번과 2번 질문은 굳이 대답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안적 스님은 착종하는 것 같아요. 공안이 먼저고 그 선사장이 후로 보는. 근데 왜냐하면은 이 용어들이 공안 참고에서 얻은 결과의 표현이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이미 단경으로부터 무승지증의 이런 평상심시도 도불용수 이것이 성립된 이후에 가나선이 나온 거지. 그 공안이 나오고 공안에 대한 탐구의 문자선이 나오고 그것을 폐해를 극복하려고 가나선이 나온 건데 공안 참고로부터 이 용어들이 나왔다는 견해는 수긍하기 어렵죠. 네, 순서가 바뀐 거죠. 결안으로부터 결안으로부터 닭이 나온 건데 닭 다음에 결안이 나왔다고 질문하는 거랑 비슷한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짧은 답변 속에 큰 울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서울불교대학원대학에서 2009년에 불교에서 실제와 언어적 표현의 문제로 박사 학위를 받으시고 중간사상과 불교 언어철학에 천착해서 윤가경과 유식사상으로 연구를 하시고 현재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에서 상담심리학과 불교 철학의 융합을 주도하고 계시는 윤희조 교수님의 논평 있으시겠습니다.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이규중입니다. 폰이 나오나요? 예.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소개받은 것이 중간 전공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심리학 관련되는 공부를 하다가 김진무 교수님의 부름을 받고서 제가 이제까지 한 번도 그냥 말로만 들었지 한 번도 접해본 적이 없는 우리 최고 보부 스님의 농성을 맡게 되었습니다. 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불교를 김진모 선생님을 통해서 많이 접했어요. 김진모 선생님의 그 사상사, 불교 사상사적인 그러한 틀에서 중국 불교를 바라보는 눈이 생기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내가 잘못된 소리를 하더라도 날 욕을 좀 덜 할 것 같아가지고서 좀 발라먹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논평을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 외부적인 입장에서 조금 몇 마디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김진무 교수님의 글 패턴이 이게 전형적인 김진무 교수님의 글쓰기 형식이고 거의 이제 다양한 곳에서 이제 볼 수 있는 내용인지라 저한테는 되게 익숙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되게 인정받는 설이기도 하고 중국 불교와 관련돼 가지고서 그런데 이제 요번에 이제 이거를 다시 한번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냐 그러면은 제일 처음 말씀을 하실 때 주역과 이화론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태보 보호를 논하면서 물론 이제 그거는 이제 조선에서는 이제 주역과 이화론이 있는데 과연 이제 한국에서 만약에 그런 사상과 그런 서적을 찾을 수 있다라고 그러면은 뭐가 좋을까? 또 이제 중국 사람들은 당연히 이화론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론적 배경, 철학적 배경을 가지고서 외세와의 만남이라든가 접촉을 했지만 과연 우리는 그럴 만한 사상이 있을까? 그리고 또 주역과 같은 그러한 책이 있을까?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주역이라든가 이하론이 이제 비단 불교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은 거잖아요. 중국 사상 전반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우리 같은 경우에도 만약 유불도가 있고 유불도가 들어오기 이전에 그러한 사상이 있다라고 하면은 어떤 것이 있을지 그런 거를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거는 뭐 비단 김진무 선생님한테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학자로서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답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고 그렇습니다. 아까 전에 저한테 질문할 거 뭐 있어? 그러시던 굳이 질문 안 해도 된다 그래가지고서 예 그렇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어떤 거냐 그러면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왜 서구 천공으로부터 태고 보호선사가 인가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과연 그러한 인가 프레임으로만 볼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서 남학해양이랑 마조 노일의 문답에 있어 가지고서 우리가 마조 노일을 높이 치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스승이고 그 양반에 의해 가지고서 마조 노일 인가를 받고 그렇게 큰 대종장으로서 성장을 했지만 그 틀에서 보면은 우리 태호 보호 스님도 서북 천공을 능가할 수 있는 그러한 퍼포먼스가 충분히 있는데 그런 것들을 살리지 못하고 인가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프레임 속에서 우리가 계속 태호 보호 스님을 받아야 될 것인가 천공의 제자로만 이제 그러한 것으로서 제가 이제 전형적으로 좀 주목하고 싶은 게 이제 46페이지에 보면은 제 논문이 아니라 김진무 선생님 46페이지에 보면 그 인용문에 보면은 태보는 병에 물을 쏟아붓고서 앞으로 나아가 물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물을 쏟는 그런 장면이 한편으로 보면은 단순하게 가나선이 아니라 이건 되게 조사선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조사선에서 나오는 행동, 벽돌 갈고
그리고 또 현재 같은 경우에는 방한하는 것 이런 것처럼 이렇게 물을 버린단 말이에요. 이거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봤을 때 과연 태고 보부를 과연 가나선에만 묶어 놓을 것인가 이가 그러니까는 왜 그 조사선이 안 되니까 가나선으로 넘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더 이상 뭐 그럴 거를 이런 액션을 보여주는 종장도 없고 그리고 또 뭐 문자가 이렇게 난무하니까 그렇게 되는데 근데 만약에 태고 보부스님이 이러한 그 조사들의 행동을 취했다라고 하면은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교수님의 논문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인재선의 적통을 개선했다라고 하는 얘기와 또 반화선을 개선했다는 얘기가 동시에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그냥 둘을 같이 조합해서 잘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이지 만약에 가나선으로 하나로 묶어버리면은 우리가 그 보우스님의 사이즈를 좀 줄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을 이렇게 조금 더 널리 좀 해주면 좋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렇게 두 가지 딱히 뭐 읽어보니까 두 가지 정도 이거 같습니다. 이 정도로 논평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할게요. 주요기 왜 중국에만 영향을 미치죠? 한국에 지금 당장 우리나라 태극기에 주역이 있어요 없어요? 태극기에 뭐가 있습니까? 올챙이 두 마리가 있잖아요. 그냥 그게 우리나라가 얼마나 주역을 중시했으면 태극기가 주역의 태극기가 나와요. 그리고 아마 제가 한국 사상 전공이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한국 사상의 주역의 영향은 무지막지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 이제 국가별로 주역이 우리나라 거냐 중국 거냐 이렇게 싸우는 게 문제고 같이 쓰면 좋은데. 아니 그게 왜 나? 공통의 문화로서 쓰면 좋은데 그건 잘 모르겠고요. 그 제가 답할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도 분명히 우리 현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태극기에 주역이 아주 주역 한국어 이렇게 써 있는데 모르겠고 서북천공의 그 조사선 사상은 분명히 두 가지를 다 겸수했죠. 오히려 태국보호는 조사선을 더 좋아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당시 고려 말이라고 하는 특수 상황, 그러니까 가나선은 결코 무시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데 그리고 이미 가나선과 북조선이 나왔다는 것은 그 누구야? 내가 굉장히 좋아했던 그 돌아가신 누구지? 아니 정치인 불판을 한 300년 정도, 100년 이상 쓰면 이제 용도가 다 됐잖아요. 새로운 내용 있는 손이 필요하죠. 그게 이제 가나하고 북조인데 더 이상 조사선으로는 이미 사상적 전공에 도달해서 그 판으로는 더 이상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나 북조가 출현한 거고 그렇다고 해서 조사선 사상이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가나선이나 북조에 이미 스며들어 있던 건데 제가 비판하고 싶었던 거는 고봉원리의 가나선은 아니다 이거죠. 그것도 태고부 입장이 바로 그 대정부의 가나선을 더 중시하지 않았는가 하는 이 문제는 사실은 김방용 교수님한테 물어봐야 돼. 왜 날 중국 불교 전공자한테 태고부를 물어요? 적당히 눈치껏 논평을 하고 질문을 해야지 이거를 저더러 답하라 그러면은 듣는 섭하죠. 저 중국 불교 전공자예요. 계속 제가 이런 얘기 할 때마다 김방용 교수님께서 회장님께서 그냥 싱글시 빙글에 웃고 계시더라고요. 네,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제 이 문제는 바로 동아시아 선불교의 핵심적인 흐름을 태고 보우선사께서 새로운 측면으로 되돌리고 한국에 돌아오신 다음에 새로운 선법을 펼쳤다, 이러한 부분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러한 중요한 계기로 발표한 토론을 해주신 두 분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두 번째 사회를 맡게 된 동강대학교 원영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세 번째 발표를 마치고 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세 번째 주제는 태고보와 남포 조묘의 선사상 비교 연구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아까 중국으로 갔다가 이제 일본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상당히 그 흥미로운 주제가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은 태고 스님과 일본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아마 기존에 어떤 발표 그런 아마 기존 연구에는 없는 일본과의 관계나 이런 것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를 맡아주실 우리 권동훈 교수님은 일본 교토에 있는 불교대학에서 유학을 하시고 그곳에서 이제 학위 받으셨는데 신화연구, 최근 우리나라가 종교학 연구에서 신화연구가 굉장히 부족한 부분인데 그거를 아주 치밀하게 연구하시고 그 영산 선학대에서 이제 교수님을 역임하시다가 지금 이제는 지역에서 포교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원불교 교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그 국장관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 출판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스사노 연구라고 일본 신화와 관련된 아주 명저를 내셨습니다. 뭐 연구 논문은 이름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다 얘기를 못 드리고요. 아무튼 우리나라에 굉장히 필요한 그 종교 연구에 아주 전문가시고 최근에 근대 연구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 제 옆에 계신 재정숙 교수님은 이제 논평이신데 현재 동서대 캠퍼스 아시아학과 교수님으로 계십니다. 부산 동서대입니다. 그런데 일본 그 사립대학 중에 굉장히 그 유명한 리츠메이칸 대학에서 이제 학위를 받으시고 그 방금 말씀드린 법장관이라고 하는 그 출판사에서 식민지 근대화라고 하는 경험, 이제 한국어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본 그 불교, 특히 근대 불교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그 저명한 연구를 많이 남기시고 계시고 아주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옆에 계신 우리 이석환 선생님 그 논평이신데요. 동국대 불교학과를 졸업하시고 거기서 학위를 받으셨는데 우리 이석환 선생님도 일본 그 밀교의 공예 조사로 유명하죠. 일본 말로 쿠카이라고 하는데 이 공예 스님에 대한 연구를 하셔가지고 일본 불교, 최근에 일본 한국 관계 이런 여러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시고 현재는 동국대 불교학술원 학술연구 교수로 계십니다. 세 분께 감사드리고요. 먼저 우리 권동훈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공강대학교의 권동훈입니다. 소개하신 것처럼 저는 전공이 일본 신화입니다. 불교 솔직히 잘 모릅니다. 선종은 더 잘 모릅니다. 근데 이제 제가 김방현 선생님이랑 우리 원영선 선생님이랑 도우스님이랑 맨 어울려서 놀다 보니까 좀 귀동냥한 것도 좀 있고 그래서 한번 이번에 그 일본 관련 글을 한번 써보는 게 어떻겠냐 해서 우리 또 법우스님이 여러 개 또 이제는 그 이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래 뭐 한번 해보지 하고 받았는데 완전 속았습니다. 사실 임재종의 전통에서 한국 임재종하고 일본 임재종이 뭔가 관련이 있을 거다 생각을 했는데요. 서로 영향관계를 주고받은 것이 있을지는 몰라요. 하지만 자료를 통해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이제 이 글을 어떻게 쓸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 제가 이제 어떻게 잡아낸 것이 태고 보우 스님하고 치대적으로 좀 비슷하면서 결국에 우리나라의 법맥은 이 임재종의 법맥은 태고 스님부터 비롯이 됐다면
현재 일본 임재종의 법맥은 남포조묘라는 스님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 시기적으로도 좀 비슷하고, 다만 이제 조금 이 계통은 좀 다르긴 한데, 그럼 뭔가 이 유사성이 있고 그 안에서 또 차별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이렇게 주제를 잡고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글을 구상하고 써봤습니다. 사실 이제 그 태국 불교문화회가 출범을 하는데 제가 이런 자리에서 이런 발표를 하는 것이 굉장히 영광스러운데, 한편으로는 괜히 또 이 좋은 발표에 너무 부족한 발표로 좀 제가 이렇게 죄를 부리는 건 아닌가 싶은 좀 그런 걱정도 많이 되고, 그래서 글을 조심조심 쓰다 보니까 막 제가 대단한 논을 펴기보다는 잘 모르는 입장에서 일본 불교를 좀 어찌 보면은 특히 일본 임재종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고, 그 내용들을 좀 저희가 알고 있으면 좀 좋겠다 하는 내용들을 소개를 하고, 그 안에서 태고 보우의 사상과 남포조묘의 사상의 어떤 유사성과 차이점 정도를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그렇게 이제 쓴 글이라고 하는 것을 참고를 해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자신 있는 글이면 막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저도 막 힘겹게 쓴 글이라 일단은 원문을 읽으면서 중간중간에 읽으면서 제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는 말은 간단히 생략하고요. 전체 구성은 일단 임재종의 역사, 일본 임재종을 저희가 좀 알고, 다음에 태고 보우 임재종의 법맥과 일본 선종과의 교류 내용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좀 다루고, 다음에 태고 선사상과 남포조묘 선사상에 비교하는 내용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본 임재종의 역사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보겠습니다. 일본의 선종을 전래한 최초의 인물은 도쇼라고 합니다. 하지만 일본 임재종의 비조는 에이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이사이 이전에도 선종이 전해지긴 했는데 그 앞에의 선사들은 뒤에 법맥을 전혀 형성하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했고, 그나마 이제 에이사이가 임재종을 배워와서 법을 가지고 와서 일본에 이제 법맥을 형성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에이사이를 실질적으로 이제 일본 임재종의 비조다, 그렇게 많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유입 초기의 임재종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에서는 임재종의 지금 역사를, 특히 이제는 그 중세의 역사를 3단계로 나눴어요. 그래서 초기의 임재종, 다음에 가마쿠라 초기에서 중기로 이어지는 과정에 도레승이 이제 일본 임재종의 발달에 크게 영향을 줍니다. 그렇게 해서 도레승인들이 역할을 해서 일본 임재종이 기초를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임재종의 토착화가 이루어지는 이 세 시기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일본 유입 초기의 임재종입니다. 에이사이의 경우 처음에는 희해전에서 천태 밀교를 배우고 요조류라고 하는 일파를 세운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1168년 남송에 유학하고 일본에 천태를 전하였으면서도 1187년 다시 입송해서 임재종 황룡파의 사법을 인가받아 일본에 귀국함으로써 일본에 임재종을 전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에이사이의 선사상은 황룡파의 법맥을 이었습니다. 다만 에이사이의 선사상은 황룡파라고는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오히려 교선 겸수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사세키슈라고 하는 책에서는 에이사이를 특히 진언을 얼굴로 하면서도 선모는 내행으로 하였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러한 에이사이의 선종은 당시 천태종과 진원종 승려들에 의해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선종이 초기에 이렇게 들어오면 기존에 있던 천태종하고 진원종이 엄청나게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교세를 크게 확장하지는 못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에이사이의 뒤를 이은 에이초와 교유라고 하는 두 제자가 있었는데 이들은 에이사이의 가르침을 모아서 신젠유식기라고 하는 책 2권짜리 책을 간행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자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원종하고 선종을 융합한 것이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선종과 진원을 조화시키는 진선일미를 강조를 하는 것이 당시에 에이사이의 어떤 그 선종의 특징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에이초와 교유의 뒤를 이은 것이 이제 베냉인데요. 그는 남송에 유학해서
양기파 무준 사범의 법을 따른 뒤에 귀국을 합니다. 그러나 그는 일본에 돌아와서 영명연수의 종경록을 주로 강의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영향 속에서 A사이와 동일하게 교선 일치를 주장했습니다. 다만 그는 A사이의 태밀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연불까지 결합하는 태밀선정의 겸수를 주장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가마쿠라 초기에 형성된 일본 임재종은 밀교와 선종의 교선일치를 주장하는 겸수선의 종풍을 선보였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송나라에 들어가서 배워온 선풍이 황룡파의 것인지 양기파의 것인지가 일본 선풍 형성에는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그 가마쿠라 초기에서 중기로 이어지는 시기, 도레스과 일본 임재종의 발달의 시기입니다. 가마쿠라 초기에서 중기로 이어지는 시기에는 주로 남송의 승려들이 일본에 건너와서 선을 정하는 종풍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남계도룡, 무학조원, 오람본영, 대유정령 등이 이 시기에 활동한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가마쿠라 막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일어나는 것은 미나모토 요리토모라고 하는 쇼군이 사실 가마쿠라 막부를 처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미나모토 씨라고 하는 성씨는 세이와 텐노라 그래서 천황가하고 이게 쇼군 정치는 시작이 됐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쇼군이라고 하더라도 천황가의 집안의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미나모토 요리토모를 비롯해서 2대 쇼군인 요리이에 그리고 3대 쇼군인 사네모토까지는 기본적으로 미나모토 씨였습니다. 근데 2대하고 3대의 미나모토 씨가 다 이제 암살돼요. 암살돼가지고 죽어버리고 나니까 이제 대가 끊어집니다. 대가 끊어지고 나니까는 자 그러면은 이 가마쿠라 정권을 어떻게 유지할 거냐 했을 때 새롭게 등장하는 것이 사실 이 미나모토 씨 옆에서 이 보좌역을 하고 있던 이제 호조 요시토키라는 사람이 호조 씨 형태의 사람이 이제 권력을 장악을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교토 이제는 천황은 교토에 있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 가마쿠라는 지금 도쿄 밑에 쪽에 있는 그 지역적으로 다르잖아요. 교토에 있었던 이제는 고토바 상황이 이게 괘씸한 거예요. 천황가도 아닌 것들이 저렇게 정권을 잡고 휘두르는 걸 꼴을 못 보니까 교토에서 이제는 다시 왕족들, 귀족들을 이렇게 다 모아서 난을 일으킵니다. 그렇게 해서 일으킨 난이 조큐의 난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을 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난이었는데 이렇게 이제는 그 교토에서 난이 특히 이제 천황과 쪽을 중심으로 난을 일으키니까 교토 인근 나라 지역에 있었던 모든 사찰들, 천태종하고 진원종 계통의 모든 사찰들이 전부 다 천황가 쪽에 붙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는 그 가마쿠라 막부가 굉장히 좀 곤란한 상황에 닥쳐요. 정신적으로 모든 지지 세력이었던 불교계 인사들이 다 지금 천황가에 붙어버린 거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가마쿠라 막부가 그렇다면은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과거의 불교, 구불교죠. 천태 진원하고는 다르면서도 그런 사상적으로 굉장히 좀 권위를 가지고 있는 불교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제 선종에 착안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앞에서 보신 것처럼 선종이 일본에 들어오기는 했는데 아직 뿌리를 못 내리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선종의 어떤 힘을 받고는 싶었는데 실질적으로 그걸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막부가 선택하는 건 뭐냐면은 송나라에서 승려들을 불러와서 그 승려들에 의해서 이제 새롭게 정치적인 축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남계도륜이라고 하는 이 스님이 사실 가장 먼저 이 가마쿠라 막부하고 이 결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임재종의 발달은 가마쿠라 막부의 막대한 지원 속에서 비호 속에서 실질적으로 발달을 해 가게 되고 그 초창기의 형태는 일단 남송에서 선사들이 일본에 입국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일본에 비로소 총림이 이제 번성하기 시작을 합니다. 63쪽에 보시면 도룡은 1246년에 제자인 의용 소인 등을 데리고 일본 하카다로 건너왔으며 이후 교토의 센유지 내영원에 머물다가 무라사키노의 운린인을 거쳐서 가마쿠라의 카메가야에 기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호조 토키요리 쇼군이 이 도륨을 가마쿠라 이와부네의 조라쿠지로 이제 모시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는 켄초지로 다시 또 옮겨서 머무르기도 하면서 거기에서 경산 만수사의 제도를 모방해서 총림의 청규를 행하고
스승이 제자를 지도하는 등 이로부터 일본에서 선사라고 칭할 수 있는 사찰이 비로소 갖춰지게 된다. 그래서 일본에 이제 선종의 기초적인 것이 갖춰지는 것은 남송에서 선사들이 건너와서 비로소 그 체계가 갖춰진다는 것입니다. 한편 1260년에는 무준사범의 법사인 오람 본영이 일본으로 건너오고요. 또 1269년에 이제는 석계 시몬의 법을 이어 대유 정념이 일본으로 건너오고 1279년에도 무학조원이 또한 남송에서 일본으로 건너오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일본의 임재종은 초창기 에이사이와 베넨 등을 통해서 시작되고 전술에다가 도룡, 본영, 조원, 정념 등 귀화승을 중심으로 송원 직전의 선풍을 크게 일으키면서 일본의 임재종을 이식하게 됩니다. 이 가운데 A사이만 황룡파의 법맥을 이어서 나머지는 모두 양기파에 속하는 인물들로 대부분이 파암 조선계와 송원 수학계에 속하는 인물들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본 임재종이 토착화에 대한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가마쿠라 말기에도 원나라에서 도래한 임재종의 승려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나라는 두 차례에 걸쳐서 이제 일본 침략을 했는데 이게 몽고 침입이라고 침략을 얘기하는데 카미카제라 그러죠. 신풍에 의해서 결국에는 고려군과 몽고 연합군이 대패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이제 원나라에서는 일본에 복속을 요구하는 그 사신을 계속 보내게 됩니다. 보내는데 그때 보냈던 사람 사신이 이제 이 선승들을 보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선승들을 좋아하니까 임재중의 선승을 좋아하니까 선승을 보내가지고 어떻게 회유를 해보려고 하면서 선승을 사절로 계속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선승이 사신으로 가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일본에서도 그러면 어떻게 맞이하냐면 선승들이 또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의 선승과 원나라의 선승이 서로 이제는 만나게 되는 그렇게 해서 이제는 실질적으로 원나라에서는 선승을 보냈는데 선적인 교류라기보다는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가다 보니까 그 교류 내용에서 뭐 대단한 것들이 많이 발견되지는 않아요. 그렇게 하지만은 적어도 청졸정진, 명급초준 그리고 축성범성 같은 사람들이 14세기 초까지 그러니까 1300년 되죠. 전까지는 일본에 건너오지만 그 이후로는 임재종 계통의 도래승은 완전히 맥이 끊어집니다. 이러한 가운데 일본에서 새로운 형태의 이제 그 선맥이 형성이 되는 게 그것이 바로 은등관이라는 형태의 흐름입니다. 그것은 남포 조묘와 그 제자들에 의해 형성된 임재선의 흐름이었습니다. 응이라고 하는 것은 남포 조묘의 법포인 대응의 응자며 등은 조묘의 법을 이은 소묘초의 법포인 대등에서 등자입니다. 그리고 관은 칸자네겐이라고 하는 3대째인데 칸자네겐의 관이라고 하는 데서 따와서 응등관 3대가 실질적으로 이제 일본 임재종의 주류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 모두가 다 남포 조묘의 법류입니다. 조묘는 일본에서 도륜이 가마쿠라 켄초지에 머물 때 그 밑에서 수학하였으며 1259년 송나라에 유학해서 경산의 허당 지우의 법을 이었습니다. 1267년에 일본에 귀국해서 다시 또 도륜이 있는 켄초지에 머물면서 법을 전하게 됩니다. 지우는 우남 보엄의 제자로 보엄은 송원숭학의 법계에 해당합니다. 앞서서 밝힌 것처럼 가마쿠라 막부의 실권을 장악한 호조 정권은 호조 토끼요리에 의해 켄초지가 창건되고 토끼문에 의해서 엔카쿠지가 창건되며 이 두 사찰의 창건은 가마쿠라 선종을 수용하는 주요 거점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가마쿠라 막부의 권문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임재종은 이렇게 외호를 받으면서 발전을 하는 것이 그 중요한 발전의 요인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당시에 조동종이죠. 도겐의 조동종은 가마쿠라 막부의 어떤 그 중심 세력이 아니라 지방의 하급 부사들을 중심으로 세력을 확장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본에서 선종의 큰 흐름은 임재종보다는 조동종이 더 강하죠. 뭐냐면 이 조동종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부터 굉장히 그 지역적인 정계를 적극적으로 폈는데 임재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앙의 관료, 정부하고 조정하고 굉장히 밀접한 결탁을 맺고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좀 특수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막부가 외호하는 임재종의 경우에 막부가 주지를 정하는 실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임재종은 자기들이 뭐 결정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다 막부에 의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임재종 승려들은 모든 이 뭐예요? 거처나 이런 것들이 막부의 결정에 의해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자유롭게 이렇게 포교를 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 세력이 지방으로 확대되기 어려운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가마쿠라를 벗어나서 지방의 거점을 두고 활동을 시작한 것이 고호 켄니지와 남포 조묘였습니다. 이 가운데 일본 선종사를 통해 가장 길고 깊은 영향을 끼친 것은 바로 조묘의 선맥입니다. 조묘는 1270년 가마쿠라를 떠나 치키젠, 지금의 후쿠오카 지역인데 치키젠의 고토쿠지로 들어갔으며 그곳에서 허당 한 2년 동안 머물고 있다가 인근의 다자 이후에 소후쿠지라는 데로 옮겨서 1304년까지 33년간을 머물면서 이른바 18철 72원의 제자를 두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켄니지와 조묘에 의해서 지방에 뿌리 내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일본 임재종은 본격적인 일본에서의 시대가 개막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히 일본 임재종의 증언조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이 바로 에도시대 17세기에 이제 선성 학구이 에까코가 있는데 이 학구이 자체가 뭐냐면은 사실 남포 조묘의 법맥에 속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본에는 전부 이제는 14개 파의 임재종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전부 다 학구인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학구인이 남포 조묘에게서 시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남포 조묘의 법맥이 일본 임재종의 전체 흐름을 지금 현재 이루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태고 부부의 임재종 법맥과 일본 선종과의 교류입니다. 대부분 이 부분은 잘 알고 계실 거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만 정리를 했습니다. 한국 선종의 초전은 법랑이 입당 유학하여 중국 선종의 제4조인 도신의 법맥을 이었으며 그 법을 제자인 신행에게 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행이 다시 입당하여 신수에서 도적으로 이어지는 법맥을 이은 지공화상에게 수학하고 귀국하여서 북종선을 선양했다고 합니다. 다만 당시 북종선은 세력이 미약했으며 뒤에 도의에 의해 남종선이 신라하되 선종사의 큰 흐름으로 정착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후에 신라 말부터 고려 초까지 총 부산 선문이 형성돼서 크게 선풍을 일으키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고려 후기에 이르면 선종의 발달은 부산 선문 가운데 사굴선문과 가지선문이 그 주류를 형성합니다. 담진, 탄현, 연남으로 이어지면서 11세기 선종기를 주도했던 사굴선문은 무신정권의 등장과 함께 큰 타격을 받지만 한편으로 최씨 무신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진울과 해심을 중심으로 한 수선사가 새롭게 부각되면서 빠른 성장을 이루며 고려 후기 불교계를 주도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가지산문은 고려 중기 원흥국사 학일에 이어 북악국사 일연에 의해서 크게 부흥하게 되면서 원중국사 고우로 이어지면서 선풍을 날리게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고우가 부산 선문을 통합하는 노력에 의해 현재 한국 선종의 본맥의 중심을 이루게 됐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미 다 이제는 한 번씩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깊이는 말씀 안 드리지만 고우는 13세 양주 회암사의 광지선사를 스승으로 득도했으며 19세 때 가지산 총림에서 만법 귀일의 화두를 참고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교황 연구에도 힘써서 26세 때 화엄선에 합격됐다고 하죠. 37세부터는 모든 마르마를 떠난 무자와 화두 수행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으며 이후 1700공안을 참고하다가 암두의 밀개체에 이르러 꽉 막혔던 것을 탑계하고 38세에 완전한 깨침을 얻었다고 합니다. 스스로 구도의 깨침을 얻은 고우는 46세 때 중국으로 건너가 약 2년 동안 행유하면서 원나라 황제의 특별한 대접을 받아 2차례 법회를 주관했으며 임재선사의 18대 손으로서 당시 중국에서 명성을 떨치고 있던 하무산의 서곡 청공선사를 만나 신계를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공의 법맥은 보면 파암조선에서 무준사범 그리고 설암조음, 급압종신,으로 이어지면서 서곡청고 그리고 태고보고로 이어지는 법맥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보고와 일본 선승의 교류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보고가 과연 일본 선사에게 어떤 선적인 영향을 끼친 것이 있을까? 사실 태고 어록을 보면은 교류가 있었던 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어떤 영향도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건 그 선사가 일본 선사가 일본에 들어가서 활동한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실제로 어떤 영향을 받아서 일본선에 영향을 줬을까 이게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도대체가 이 교류라고 하는 것을 어디까지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을까 해서 제가 좀 많이 난관에 부딪혔던 것이 사실입니다. 예, 한국의 불교는 일본에 큰 영향을 주었으나 신라 하대인 9세기 후반 이후부터 고려시대 전체를 통해 일본과 공식적인 외교 관계가 없었으며 상인, 부법승의 왕래나 표류민의 쇄환 등만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일본 승려들은 대부분 중국으로 국법 유력을 떠났으며 고려 후기 일부 일본 승려들이 고려를 찾아 국법하거나 참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특히 고려 말에는 일본 승려 자유, 중합, 수윤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우나 해군 등과 함께 교유했던 사실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68쪽에 보면 다른 내용보다는 서공 스님에 대한 내용이 좀 있는데요. 거기서 보면은 서공 스님의 경우는 일시적으로 경기도 양주의 회암사에 머물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회암사는 보구 스님, 태고 스님이 출가했던 그 절이기도 하죠. 거기에 머물고 있으면서 여기서 이제 나홍 선사가 득도를 하는 과정에서 선문답을 주고받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정 4년 갑신년에 회암사로 가서 한방에서 고요히 있으면서 밤낮으로 언제나 앉아 있었다. 그때 일본의 서공화상이 그 절에 머무르고 있었다. 어느 날 서공화상은 승당에서 내려와 선상을 치며 말하였다. 대중은 이 소리를 듣는가? 대중은 아무 말이 없었다. 선사는 개송을 그에게 올렸다. 그렇게 하면서 그냥 개송 올리는 장면이 있는데 서공이 어떠한 선수행을 했는지 알 수는 없는데 그가 승당에 내려와서 선상을 치는 행위를 통해 볼 때 임재의 방할 제시와 같은 언어 이전의 직관적 각성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선문답을 행하는 것을 선호한 것이 아니었는가 하는 추측을 해볼 뿐이었습니다. 다만 이후에 서공 스님에 대한 행적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외에도 보우는 강남으로 떠나는 일본인 승려 지성선인이나 옹선인 등에게 글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몇 가지 사례를 통해 볼 때 당시 일본의 선사들이 고려에 입국하여 고려의 선사들과 빈번하게 교류하였고 또 이들 일본 승려들은 당시 유학자들과도 교류한 내역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들 고려에 도래했던 선승의 행적이 이후 일본으로 돌아가 활동한 정황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실제로 고려의 선승과 일본 선승의 교류가 양국의 선사상에 영향을 끼쳤는지 확인할 길은 없다 하는 점이 지금 현재의 제가 확인한 내용입니다. 물론 이거는 제가 부족해서 확인이 잘 안 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많은 자료를 통해서 이런 부분이 확인이 될 수 있지도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태고 선사상과 남포조묘 선사상에 대한 비교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일본 임조종의 주류는 조묘의 법맥으로 이어가고 있으며 조묘는 남송의 허당 지우에게 법을 받았습니다. 지우는 우남 보험의 제자이며 보험은 송원 수막계통에 속합니다. 이에 대해 한국 선종의 주류는 태고 보호의 법맥으로 보호는 서국 천공의 법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천공은 그 밥 종신의 제자로서 파암 조선의 계통에 속합니다.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파암 조선계와 송원 숭학계로 그 계통을 구분하는 것이 반드시 양국의 뿌리 내린 임재종 선풍의 차별화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보호와 조묘 선풍의 형성이 스승의 전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도 좀 더 살펴볼 일입니다. 최근 천공에서 보호로 또는 지우에서 조묘로 이어지는 사상적 유상성을 추구하는 연구는 나타나고 있지만 보호나 조묘의 선사상이 반드시 스승에서 제자로 이어지는 일관성보다는 임재종, 특히 양기파의 법맥 안에서도 대종고를 비롯한 다양한 선사들의 선풍을 폭넓게 수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 이 글을 쓰기 전에 되게 저는 선종 완전 초짜니까 잘 모르니까 일단은 계통을 되게 따졌어요. 일본 자료를 보면 선종 자료를 보면 겁나 계통을 따져요. 누가 누구의 계통이고 어떻게 법이 이어지고 이렇게 되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막상 선종 사상사나 이런 데 들어가서 보잖아요. 스승에서 제자로 이어지는 법맥의 사상적인 특징들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법맥은 되게 따지는데 스승에서 제자로 이어지는 명확한 어떤 그 특징들이 없어요. 그래서 계통을 따지는 거는 이제 이 선종 문종 안에서 자기들 문중 안에서 계통을 따지는 거 굉장히 중시하지만 사상적인 부분을 얘기를 할 때는 결국에는 대의 사상을 되게 많이 받고 다음에 또 이제는 무문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폭넓게 중국의 사상들을 수용을 하고 있다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선종 개통 따지는 게 자칫 잘못하면 함정에 빠질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조묘의 사상도 그러고 태국 보우의 사상도 그러고 물론 이제 중국에서 서명 개통을 받기는 했지만 그것들이 그러면은 그 개통이 그대로 고스란히 일본의 임재종으로 혹은 우리나라의 태고의 임재종으로 이어지냐 그러면 조금 다른 맥락 아닌가 하는 저는 의문을 많이 가졌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조금 일단 이 조묘와 보우의 선사상을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제 역량으로 일단은 그 정해진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거는 너무 많아서 2개만 꼽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부족하지만 2개 정도로만 정리를 해봤습니다. 조묘선사상의 특징으로 첫째로 제가 잡은 거는 정토종과 연불에 대한 부정입니다. 조묘가 활동하던 가마쿠라 시기는 과거 고야상과 희해장을 중심으로 세력을 떨치던 진원종과 천토종이 여전히 왕실과 귀족들을 중심으로 세력을 과시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말법사상의 유행과 더불어 새롭게 등장한 호넨의 정토종이 굉장히 좀 왕성하게 세력을 떨치고 있었고 그 뒤를 이어서 니찌레 슈죠. 1년 정도 왕성하게 활동을 하던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불교의 등장과 활발한 활동에 진원종과 천토종의 승려들은 권력을 이용해서 이들을 탄압하는 것으로 자신들의 어떤 종교적인 토대를 계속 이어가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데 조묘가 사실 이 대립하고 경계했던 것은 진원종이나 천토종이 아니라 오히려 연불, 정토종이 굉장히 그 당시에 좀 왕성하게 세력을 떨치고 있었던 정토종을 오히려 이제 경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두 생사를 벗어나는 도는 불조에 가르쳐 주신 바이지만 그 근원을 찾아보면 마음을 밝히는 것은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사람은 모두 마음이 곧 부처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밖에서 부처를 찾으며 공연히 수고로움을 사서하니 끝내 진리에 부합하는 바가 없다. 예를 들면 남쪽으로 간 아버지를 찾기 위해 북쪽으로 가는 것과 같은 것이니 가면 갈수록 아버지에게서 멀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연불이라고 하는 걸 하면은 자꾸 오히려 불도에서 멀어진다. 그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합니다. 깨달음이 오직 한 마음에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며 마음 밖에 따로 부처를 구할 바가 없다는 선종의 기본 태도를 굉장히 충실하게 견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조묘의 태도는 당시 연불을 통해 부처를 구하고 정토와 예토를 구분하면서 왕생을 구하는 무리들을 경계하는 방향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연불을 통해 서방 용토의 왕생을 희망하는 실체화된 관념을 부정하고 오직 한 마음을 껴쳐 부처를 이루는 것이 더 급한 일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이 곧 부처라는 것만이 아니라 10여 삼천세계 산하대지 초목국토 정토 예토 의정의 두 법이 모두 마음 가운데 부족해 있다라고 해서 정토와 예토뿐만 아니라 삼천대천세계와 삼남한상이 모두 마음에 부족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세계를 이원적으로 분별하는 인식체계로부터 벗어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밑에 내려가서 원나라 해종년간에 중국의 영향을 받은 일본의 임재종의 선통은 A사의 이후로 지속해왔던 교선 일치가 강조되면서 특히 선과 정토의 일치, 도교와 선의 접근 등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묘는 선종과 다른 종파 혹은 사상과의 융합을 부정하고 순수한 임재종의 선풍을 일본에 정착하는 관점을 견지하면서 일본에서 자신만의 선풍을 만들고자 노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묘가 연불을 통해 타방 정토를 추구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봤던 시각은 일본 임재종을 통해 지속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7세기에 임재종을 다시 부흥시킨 학구인에 의해서도 이 정신은 계승됩니다. 다만 17세기에는요 일본 사회에서도 임재종 승려들이 사실 말법 사상이 굉장히 깊이 영향을 받으면서 연불과 정토를 수용하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학부인은 연불과 정토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안이 연불보다 훨씬 쉽고 뛰어난 수행 방법이라는 관점에서 연불과 공안을 겸수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을 견질하고 임재종만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그러한 방향을 보이기도 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묘 가나선의 특징에 대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묘는 호구소륜에서 송원, 숭합으로 이어지는 법계에서 스승 지호로부터 분맥을 이었지만 기본적으로는 대종보에 의해 창출된 가나선 수행을 중시했습니다.
지우는 호구파의 법계지만 당시 남송에 크게 유행했던 것은 대가나선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영향을 받았습니다. 지우가 활약하기 2년 전에 일본에 귀국한 도계는 지금의 대성국에서는 고공에 비할 미칠 바가 없다라고 하여 대파가 호구파를 크게 압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우도 수도라는 과정에서 대어록에 촉발되었던 것을 고백하고 대는 진실로 절세의 종안이라고 찬탄했습니다. 지우의 법을 이은 조교 또한 가나선 수행을 중시했습니다. 지우가 항주 경산을 떠날 때 동행했다가 지우하고 동행했다가 이제 어느 날 문득 깨치고 나서 오도송을 지었는데 그 오도송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오도송 가운데 법왕의 법신은 오직 그 몸을 나타내니는 이른바 현성공화 곧 있는 그대로의 세계의 모습이 그대로 불법의 현현으로서 어떠한 인위적이고 자기적인 것도 첨가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것이야말로 조묘사상의 핵심을 이룬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러한 사상의 형성에 근간이 되었던 화두가 바로 부모로부터 태어나기 전 나의 본래 면목은 무엇인가 이거였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조묘는 왜 부모로부터 태어나기 전 나의 본래 면목은 무엇인가에 대한 화두를 잡았는가 여기에 대해 생각해보면 참 흥미로운 점은 조묘의 어록을 통해 볼 때 무자 화두를 참고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것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조주의 부자 모불성에 대한 언급도 조묘는 없다. 일단 없다고 합니다. 저도 찾아봤는데 찾지를 못했습니다. 아무튼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법계에 속하는 묘신지파 가운데서는 뒤에 이제 17세기에 학부인에 이르르면 비로소 무자 화두를 이제 참고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는 실질적으로 조묘는 부모 미생 전에 화두를 잡았는데 나중에 학부인에 이르면 무자 화두를 강조를 하고 그 제자들에게 계속적으로 무자 화두에 대한 것들이 전승이 되어지면서 17세기 이전까지와 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묘는 왜 무자 화두를 중시하지 않았는가? 너무 단순했습니다. 무자 화두를 중시하지 않은 이유는 당시 일본에서 유행하는 화두가 부모로부터 몸받기 전 나의 본래 면목은 무엇인가? 이것이 일본의 당시 굉장히 유행하는 화두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무자 화두가 아니라 그냥 유행하던 화두를 잡은 것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74쪽에 보면 다만 조묘는 자신의 화두를 근간으로 정토종이 추구하는 서방 용도를 논파하면서 왕족이나 귀족이 아닌 하급모사나 일반 대중 속으로 침투해 들어가고자 노력한 선승이라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 조묘의 화두에 대한 것을 가지고서 크게 부각을 시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묘의 역사적인 업적은 과거에 이제 가마쿠라 막부에 귀속되어 있지 않고 거기서부터 벗어나서 이걸 대중화시킨 것이 훨씬 더 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은 하지만 정작 조묘의 행적을 통해 보면 그가 중앙 권력과 거리를 두고 지방으로 이동한 데에는 자신만의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실 조묘가 지방으로 이동한 배경은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나가고 싶어서 자발적으로 간 게 아니에요. 원나라에서 선승들이 사신으로 오니까 그에 대응할 만한 선승으로 조묘를 선택을 해서 중국에서 유학한 경력이 있으니까 보낸 거예요. 근데 그 기간이 33년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오랫동안 있었던 것도 있고 그러니까는 조묘는 오히려 이제 중앙 어떤 이 무사들하고 귀족들하고의 관계 속에서만 이렇게 있다가 자유를 얻게 되니까 지방에서 비로소 이제 자신의 제자들을 키우는 그러한 임재종의 선풍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라키 겐고 같은 경우에는 조묘가 지방으로 이동한 것에 대해 몽고 침입에 따라 국제관계가 험악해짐에 따라 대외 절충의 거점으로서 현재의 후쿠오카 지역에 중국통인 조묘를 거주시킨 것일 수도 있지만 세속적 갈등에 휘말리기 쉬운 가마쿠라를 벗어나서 멀리 서쪽 바다에 토구를 마련한 것은 아마도 그의 독립심과 사명감이었을 것이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고 보우의 선사당의 특징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묘가 영불과 정토를 부정한 것에 대해서 보우는 영불선을 수용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한국 불교사에서 볼 때 영불선을 수행의 방법으로 수용한 대표적인 인물로는 대체로 보조국사 진울이 언급되는데 그 이후로는 영불요문이 보조의 저술이라는 것에서 찾습니다. 하지만 이 저술이 보조의 친저인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매듭되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보조가 중국에서 연불선을 정착시켰던 영명연수의 종경록과 만선도기집 등을 인용하면서 의심정도 사상을 수용하였으며 선정일치의 성향을 부여한다는 점은 기존 연구를 통해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76쪽입니다. 한편 보고와 동시대 인물로 원나라에서 지공과 평산 철임의 임재선봉을 수용한 나은 해근도 이제 연불의 중요성과 이런 실제 선수행으로 융합하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보우 또한 연불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실제 수행에 적극 수행해 갈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태고는 전형적인 유심정토와 자성미탈을 통해 연불을 실제 선수행에 활용해 갈 것을 강조했습니다. 부처란 마음을 밝히는 것이며 마음을 설명한 것이 바로 교라고 했습니다. 또한 다양한 관태는 있지만 마음이 곧 정토이며 자성이 곧 아미타불이라고 했으므로 본성이 청정하면 불신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보우는 마음과 부처와 중생의 어떠한 차이도 없으므로 항상 자성미탈을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곧 나무아미타불이라는 연불을 공안처럼 참고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한보광은 이러한 보우의 연불선이 중국 단운 지철 선사의 방법과 유사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보우의 연불선은 신라 이후 이어온 성교 겸수의 융화사상을 수용하면서도 아미타불과 정토를 하나의 공안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차별화된 연불 수용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보우 관하선의 특징에 대한 부분입니다. 보우는 처음부터 선종의 개통을 밟았던 조묘와 다르게 성과 교를 겸수하다가 뒤에 사교 입선으로 전적으로 화두를 참고하는 관하선을 수용하였습니다. 이는 앞서 보조가 관하선을 소개하면서도 전적으로 화두를 참고하는 방식을 취하지 않았던 것과 다른 본격적인 관하선 체계를 수행에 도입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밑에 쪽입니다. 보우는 무자화두를 참고하면서 밝고 뚜렷한 것이 앞에 나타날 것이니 이런 때에는 부모에게 몸받기 전에 본래 면목이 어떤 것인지를 자세히 살펴보아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우는 무자화두 참고를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무자화들을 통해 참고하다 보면 분별 이전에 참나를 발견하게 될 것이니 그로부터 부모로부터 몸받기 전 나의 본래 면목이 눈앞에 현존하게 될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는 보우가 화두를 참고함에 있어서 무자화들을 중시하면서도 견성을 추구하고 이로부터 부모 미생 전 본래 면목으로 시야를 확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곧 무자화들은 견성을 이룬 후에 바로 화두로 그 깨달음을 확인하는 단계로 이동하면서 부모 미생 전 본래 면목 등의 화두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보우는 만일 화두를 바로 깨달으면 별개의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못하거든 행주자의 모든 시간에 마음을 잊지 않고 생각을 계속 이어가라. 달리 알을 품듯 고양이가 쥐를 노리듯 바로 그렇게 하면 사흘이나 이래 안에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경지가 생길 것이다라고 해서 무자화두를 들고 쉼없이 정진하면 3일에서 7일 안에 곧장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정도로 탁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우에 있어서 무자화두 자체가 가장 빠르게 깨달음을 얻어가는 경절문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보우는 깨달음 이후에 반드시 본색 종사를 만나서 결택, 곧 인가를 받을 것을 강조했습니다. 결택은 자신의 깨달음이 진실한 것인가 아니면 아직 미진한 것인가를 확인하는 것으로 인한 견성을 점검하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보우의 선이 견성 이후 보림과 인가의 과정을 통해 증오의 단계로 나가는 것을 강조하면서 임재선 수행의 체계를 한국 사회에 정착시켰던 것입니다. 나가는 말이 있는데요. 나가는 말 쪽은 이따가 또 논평에서도 얘기가 좀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같이 얘기하는 것을 하고 이상으로 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최동식 교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서대학교 재정식입니다. 태고 불교 문화학계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해드리고 개인적으로도 저는 이 태고 사상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일본 불교를 연구하는 자로서 잘 모릅니다. 근데 제가 일본 불교를 연구를 하면서 일본의 유학관, 유학스 그리고 다시 귀국을 해서 대처승으로 존재하고 있는 이들에 대해서 연구를 좀 진행하면서 태고 사상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계의 출범을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권동호 선생님의 발표는 다 일본 쪽에서 공부를 한 사람들이라 권동호 선생님은 정말 다방면으로 연구 역량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조금 알기 쉽게 또 일본의 임재정하고 이렇게 비교하는 경우도 아마 최초의 시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훌륭한 발표에도 토론자를 이렇게 초대를 해주시고 많은 연구자분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리면서 간단하게 저는 질문 3개 정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관련된 저희 감상과 함께 좀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사회자가 계속 초조해하고 계신 모습이 보여가지고요. 중간에 앉았으니까 느껴집니다. 이 논문에서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 부분은 같은 임재종 계보에 서 있는 두 인물이 연불 그리고 정토 신앙과의 관계에서 서로 다른 선택을 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남부조묘와 같은 경우에는 정토 연불 계통을 비판을 하면서 포착화된 일본적인 인재선을 강조를 하고 있고 태고보호는 가나선을 중심에 두면서 연불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겸수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특징을 오늘 발표에서 권동호 선생님이 명확하게 잘 규명을 해 주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태고보호와 남포조묘를 단순한 인물 비교에 그치지 않고 한국과 일본의 임재종 전통을 바라보는 새로운 비교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 역시 기존 연구와 차별화되어 중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쉬운 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서 특히 이들의 사상을 비교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서로 반대된 인재의 수용이라는 측면인데 예를 들면 정토와 연불을 배제하고 있는 일본 인재종 그리고 연불선을 포섭하는 한국의 인재종 이런 이분법적 대비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역사적 상황의 복잡성을 다소 단순화할 위험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 임재종 내부에서도 시대의 인물에 따라 정토 연불과 혼용되거나 이를 수용하는 사례가 분명히 존재하고 한국 선종 내부에서도 다른 수용법에 대한 비판과 긴장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두 전통을 비교적 선명한 대비 구도로 정리한 점은 아마 시간상의 여유도 없었던 부분도 객관적 연구가 갖는 한계이자 앞으로 조금 보완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태고보호가 연불선과 가나선을 함께 수용할 때 두 수행의 관계를 위계적으로 보았는지 아니면 상호 보완적으로 이해했는지 궁금합니다. 다시 말해서 태고보호의 연불 수용이 단순한 방편을 넘어서 어떠한 수행론적 위상을 갖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만약 연불을 초심자, 제가자를 위한 하위 수행으로 가나선을 승려, 심화 수행자를 위한 상위 수행으로 설정을 했다면 그의 통합은 가나선을 정점에 둔 위계적인 통합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연불을 가나선과 병렬적인 복격 수행법으로 인정을 했다면 이는 다양한 수행법을 동등하게 존중하는 다원적 수행론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태고보호의 법어시문, 제자 지도 원칙 등에서 연불과 가나선이 어떻게 언급되는지를 살펴보는 일은 오늘 발표의 포석과 통합이라는 측면을 실제 수행론 구조 차원에서 한층 더 세분화하고 검증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질문은 한국과 일본의 임재종의 차이를 정체성 전략의 관점에서 본다면 태고보호와 남부조묘의 선택은 선생님께서 지적하신 사상 교리적인 측면도 물론 중요하지만 각자가 처한 사회, 정치, 종교적 맥락 속에서 형성된 결과라는 점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발표문에서도 두 인물의 사상 교리를 설명하기 위한 배경으로 당시의 시대, 사회적 맥락을 일정 부분 언급하고 계시지만 발표의 초점은 어디까지나 두 인물의 사상적인 비교에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가마쿠라 시대의 남표조모는 정독의 정당의 급성장과 무사친과의 경쟁이라는 상황 속에서 독자적인 순수성을 강조하려 했던 정체성 전략을 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며 반면 고려 말의 태고보호는 사회적인 혼란이나 깊이 뿌리 내린 연불신앙, 선교 겸수 전통이라는 조건 속에서 연불과 가나선을 대립적으로 설정하기보다는 가나선의 정통성을 확보하면서도 연불을 포섭 재해석하는 방식을 통해 교단 통합과 대중 포섭을 도모하려던 측면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때문에 사상적인 성향의 차이만큼 각 시대에 형성된 정체성 형성 전략의 결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지금 현재 이 두 태고보호와 남포조묘의 선사상을 고려말과 가마쿠라 시대라는 역사적 배경을 토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식민지기 일본 불교가 조선 불교에 미친 영향 또한 감각이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식민지 시기 일본 불교의 조선 불교에 대한 영향은 여러 면에서 영향을 미쳤는데 이러한 부분을 참작한다면 한일 임시적인 정체성 형성 과정을 논할 때 이러한 시기를 함께 고려해서 생각해 본다면 또 다른 관점을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조금 잘 몰라서 이미 말씀하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대중을 위해서 잠깐 좀 설명드리면은 여기 지금 정토 말씀이 나왔는데 일본은 사실 정토가 제일 위의 정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까 권동 선생님이 정토 문제를 들어 나왔을 때 이게 일본을 얘기할 때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 또 근대 문제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선종의 와꾸라 그럴까 이런 어떤 계보나 모든 것들이 과거에 형성됐다 하더라도 어떤 개념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근대에 형성된 일본에서 형성되어 온 것을 우리가 수용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문제를 지적하셨다고 생각합니다.